오늘은 에베레스트를 19번이나 정복한 사람, 그런 그가 일상적인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는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계 기록 달성을 자진해서 포기했고, 그 고귀한 선택은 그를 바룬체산의 적인 경사로 이끌었습니다. 웃는 셰르파로 불리던 그는 세계 지붕의 죽음의 지대를 수없이 넘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 7,000m 고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산이 가장 뛰어난 이들을 그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을 때조차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는 그곳으로. 이곳의 공기는 너무나도 희박해서 매번의 호흡이 하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 자체가 어깨를 누르는 듯한 이 세계, 약 1967년경 추왕니마라는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본구리들 아래에 자리한 가혹한 지역, 쿤부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대로 가난한 셰르파였고 그들이 아는 법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산이 주고 산이 가져간다는 것. 교실과 두꺼운 교과서는 다른 세계의 사치품이었죠. 그의 교육은 바위에 새겨진 등산로와 바람의 언어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추왕니마는 진짜 노동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사무실이나 공장 노동이 아닌 진짜로 힘든 노동. 그의 청춘은 타인의 장비 무게 아래에서 흘러갔습니다. 외국인 등반가들이 가볍게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걸을 때 그는 자기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짐을 지고 올라갔습니다. 매번의 한 걸음은 중력과 산소 부족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하지만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압박 아래 보낸 세월은 그를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을 세포 단위로 단련시켰죠. 그의 폐는 허기진 공기에서 산소를 끌어내는 법을 익혔고 근육은 강철 같은 지구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거액과 몇 달간의 훈련을 들여야 얻는 바로 그 고산 적응력을 지니게 된 겁니다. 이건 그에게 단순한 생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계에서 산에서 일하는 것은 유일한 사회적 사다리, 유일한 위로 가는 티켓이었죠. 그리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추왕니마는 더 이상 단순히 그룹 뒤에서 꾸물거리는 짐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에 살아있는 화신이자 그 산이 떼어낼 수 없는 일부가 되어 있었죠. 그는 산의 모든 굴곡과 날씨의 모든 변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희박한 공기 속에서 단련된 완벽한 도구였고 이 도구는 곧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험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초반 등반 세계는 새로운 이름과 기술, 야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추왕니마는 이 세계로 마치 얼음 균열 속으로 걷듯이 들어섭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베이스 캠프까지 짐을 나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고용한 것은 고고도 포터로서였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당신은 단순한 짐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전장치이자 구명 로프이며 하늘에 닿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불한 이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1994년 가을, 그의 이름은 헨리 토드가 이끄는 영국 원정대 명단에 올랐습니다. 목표는 에베레스트, 루트는 남쪽 안부를 통한 클래식한 길이었죠. 하지만 산에는 클래식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등반은 얼음과 바람이 써 내려간 새로운 시나리오입니다. 그의 임무는 쿤부 아이스폴, 집만한 크기의 움직이는 얼음탑들의 미로를 가로지르는 길을 트는 것이었습니다. 추왕은 산소 탱크, 로프, 식량을 나릅니다. 클라이언트 등반가들에게는 모험이고 도전이지만 그에게는 단지 일이었죠. 힘들고 지치는, 하지만 그가 아는 유일한 일. 그는 산이 외국인들을 시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희박한 공기가 그들의 힘을 빨아들여 강한 남자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는 모습을 보죠. 하지만 그는 그저 숨을 쉬고 그저 걸어갑니다. 수년간의 노동으로 단련된 그의 신체는 높이를 의식하지도 않은 채 완벽한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을 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집중력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마침내 1994년 10월 10일 그는 27살, 그는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 정상, 상업용 여객기가 날아다니는 거의 9,000m 고지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그를 정상에서 떨어뜨리려 하지만 그는 꿋꿋이 서 있죠. 이 순간 추왕니마는 단순한 포터가 아닙니다. 그는 정복자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의 과거 세계 전체와 쿤부의 모든 마을들은 무한함 속의 작은 점들로 보입니다. 정상에서의 하산은 그의 진짜 등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성공 소식은 산사태보다도 빠르게 등반계에 퍼져나갔죠. 그는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명성을 얻고 돌아온 겁니다. 믿음직스럽고 강하며 거의 높이에 면역된 사람. 이제 그는 일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이 그를 찾아왔죠. 벌써 1995년 그는 셰르파 상그릴라 트랙스라는 대형 에이전시와 꾸준한 협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히말라야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고고도 가이드 중 한 명으로서의 그의 16년에 걸친 길이 시작된 것이죠. 그는 도움을 주는 자의 범주에서 앞장서 이끄는 자의 범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추왕 니마가 산이 진짜 성격을 드러낼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온 세상이 알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을 걷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쪽이 되었죠. 추왕 니마는 사르다르가 됩니다. 셰르파 세계에서 존중과 함께 별다른 설명 없이 통하는 그 단어, 사르다르는 원정대의 두뇌이자 전략이며 냉정한 계산입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구간을 통한 루트, 로프 설치, 각자의 생명, 클라이언트, 파트너, 로팀의 모든 셰르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는 아이스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안전한 경로를 결정하죠. 그는 구름의 색조와 바람이 경사면을 가르는 방식으로 날씨를 읽어냅니다. 모든 책임이 그에게 돌아가고 이 무게는 어떤 배낭보다도 훨씬 강하게 그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지위와 함께 돈이 따라옵니다. 단순한 돈이 아닌 다른 삶이었죠. 추왕은 타인의 배낭을 지고 다니던 시절보다 5배, 6배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쿰부의 가난한 마을 소년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그의 아내, 라무치키는 여전히 마을에서 작은 차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향신료와 뜨거운 차의 냄새는 집과 안정의 냄새였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가 하늘을 걷는 동안 가족을 땅에 붙들어두는 닻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의 주요 수입원이자 원동력은 그의 원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산으로 떠날 때마다 아내에게는 몇 달간의 불안한 기다림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리고 추왕은 버는 루피아 하나하나를 어디에 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결코 가져보지 못한 것을 주었죠. 선택을. 그는 두 아들을 카트만두의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그가 죽음의 지대에서 내딛는 매 걸음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교실에서의 1시간 분량의 수업료였죠. 그는 자식들이 평평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추왕은 걸었습니다.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에베레스트는 그에게 거의 일상이 되었죠. 가끔은 한 시즌에 2번 정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몇 주 사이에 베이스 캠프에서 3개의 지붕까지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길을 2번이나 통과한 겁니다. 인간 한계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신체적, 정신적 마라톤을 그는 마치 평범한 근무 교대처럼 소화해냈죠. 동시에 그는 항상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클린 등반 기록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클라이언트와 자신의 안전이었죠. 그래서 그는 항상 산소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직업의 표준이자 그가 맑은 정신과 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한 번의 실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곳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2008년이 되자 그의 개인적인 카운터는 믿기 힘든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에베레스트 성공 등반 횟수 15회 이상.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셰르파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 기관과도 같은 존재였죠. 베이스 캠프에서 그의 이름은 품질과 신뢰성의 보증으로 통했습니다. 한 번의 호흡마다 승리인 그곳에서 미소는 광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소가 추왕 니마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죠. 전문가 사회에서 그는 웃는 셰르파라는 별명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복의 기회를 얻기 위해 거금을 지불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추왕은 8,000m 고지에서도 죽음의 지대에서조차 미소를 짓는다고 했죠. 얼음처럼 차갑고 희박한 공기가 폐를 태우고 몸이 꺼져가며 뇌가 산소 부족으로 멍해지는 그곳에서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단순한 표정이 아닌 하나의 신호였죠. 상황을 장악하고 있고 곁에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안다는 신호. 이 지옥 같은 곳에서의 미소는 지친 등반가들에게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지침의 폭풍 속에서 그들을 다시 삶 쪽으로 끌어올리는 닷과도 같았죠. 그 고요함이 바로 그의 명성의 기반입니다. 그는 자기 세대에서 가장 존경받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길잡이 중 한 명으로 평가받죠. 그의 이름 채왕 니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원정 회사들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는
엘파인 어센츠 인터내셔널처럼 최고 중에 최고만을 뽑는 미국 회사와 같은 거인들과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전문성은 전설이 되죠. 특별한 한 장은 그의 사촌이자 고산 등반의 상징인 락파 리타와의 호흡입니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려 8번이나 에베레스트 정상에 함께 섰습니다.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유대죠. 혈연과 로프로 연결된 두 사람은 지구상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그들의 텐덤은 정확함, 신뢰, 그리고 높은 곳에서의 확실한 작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간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야망, 자존심, 극도로 긴장된 신경들이 끓어오르는 도가니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사소한 일로도 분쟁이 일어나죠. 채왕 니마는 중재자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성격과 싸움이 번지기 전에 이를 놀랍도록 잘 가라앉히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조용한 말과 그 무엇보다도 방어를 무력화하는 미소로 문제를 해결하죠. 그는 힘으로 지배되는 세계에서 진정한 권력은 고요함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의 힘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까지 주목합니다. 2010년 그의 명성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섭니다. 채왕 니마는 셰르파 어드벤처 기어의 공식 얼굴이 되죠. 이제 그의 얼굴, 그의 미소는 단순한 개인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상징, 불굴의 정신, 믿음직함, 그리고 셰르파족과 장엄한 산들의 독특한 유대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 유명한 미소 뒤에는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가 숨어 있습니다. 차갑고 극도로 정확한 계산이죠. 채왕 니마는 자신만의 강철 같은 규칙을 만듭니다. 그가 경험에서 얻은 얼음 같은 계율이죠. 정상은 선택이지만 안전한 하산은 의무다. 클라이언트의 야망, 그들의 정상 열병, 자신과 세상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려는 욕망은 모두 객관적인 위험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채왕은 날씨가 변하거나 클라이언트의 힘이 다한 것을 보면 목표까지 100m 남은 지점에서도 팀을 돌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은 그대로 있을 테지만 사람은 그곳에 영원히 남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이 원칙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한 번은 에베레스트에서 아주 높은 고도에서 채왕 니마는 형 락파와 함께 거의 움직이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네팔 여성 등반가 우샤 비스타였죠. 그녀는 공영에 빠져 방향을 잃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희박한 공기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울 때 타인의 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등반을 중단합니다. 그들의 소중한 산소, 그들의 힘, 그들의 시간을 나눕니다. 그들은 그녀를 한 걸음 한 걸음 아래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는 복잡한 구조 작전을 시작하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직감과 타고난 힘만으로는 채왕 니마에게 부족했습니다. 산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어지고 클라이언트들은 점점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어 다른 셰르파들이 마을에서 쉴 때 그는 지구 반대편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는 교실에 앉아 공부하죠. 최신 구조 기술, 눈사태 안전, 고지대 현대 의학을 배웁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배웁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산이 자신의 힘을 상기시켰죠. 그는 강하고 경험 많은 동료 셰르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극 하나하나가 그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되었죠. 채왕 니마는 가족들에게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말을 합니다. 저는 명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사는 경기장도 무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작업장이죠. 가혹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자신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그는 빙하 위를 먼저 걸어가 균열 위의 다리를 점검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해 여분의 산소를 운반하죠. 그는 살아있는 방패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 꿈을 이루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자연의 타격을 직접 받아냅니다. 2010년 봄,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공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습니다. 시즌이 절정에 이르렀고 채왕 니마는 다시 여기 그의 얼음 사무실에서 엘파인 어센츠 인터내셔널 원정대의 수석 사르다르로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팀을 정상으로 이끌고 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루트가 설정되고 클라이언트들은 고산 적응이 되었으며 날씨가 작은 기회에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채왕 니마는 다시 한번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세계의 지붕에 올라섭니다. 19번째로요. 19번. 이 숫자는 거의 실감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는 역사상 이 숫자에 도달한 두 번째 사람이 되죠. 그리고 등반 세계는 숨죽이며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올림포스의 정상에는 단 한 사람, 당시 20번의 등정 기록을 가진 전설적인 아파 셰르파만이 서 있었기 때문이죠. 채왕 니마는 세계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날씨의 창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완벽하게 고산에 적응되어 있었죠. 그는 그냥 서우 캠프로 내려가 2, 3일 휴식한 후 다른 그룹과 함께 다시 올라가면 됐습니다. 정말 간단했을 텐데요. 캠프 전체가 술렁이고 기자들은 이미 헤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번의 등정, 한 시즌에 2번, 그것은 그의 이름을 역사의 금자로 영원히 새기는 센세이션이 될 뻔했죠. 그는 위대한 아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채왕 니마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한 그 결정은 아니었죠. 그는 두 번째 정상 공격을 포기합니다. 그는 기록과 명성, 신문의 헤드라인을 포기하죠. 왜일까요? 다른 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데려가기로 약속한 덜 경험된 등반가들로 구성된 그룹이 인근에 있는 역시 난이도 높은 바룬체 정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들은 그에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채왕 니마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 클라이언트들에게 한 약속은 세계적인 업적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철학에는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택을 했죠. 약속이 야망보다 중요합니다. 안전과 책임은 개인의 승리보다 우선입니다. 그는 역사적인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알면서 에베레스트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채왕 니마는 평온합니다. 그는 그냥 모두에게 내년에 하겠다고 말하죠. 2011년 봄에 그는 산이 기다려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산은 기다려줄지 모르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은 미친 듯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2010년 가을, 채왕 니마는 다시 미국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니라 귀빈으로 초대받았죠. 그는 아메리칸 히말라야 펀드의 행사에 초대됩니다. 그는 가난한 포터에서 세계적인 등반 스타로 성장한 살아있는 성공의 화신입니다. 이미 미국에 정착한 지 오래인 그의 친척들은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채왕 니마가 그의 성공을 위해 치르는 대가, 매 시즌 맞이하는 위험을 봅니다. 그들은 그를 설득합니다. 여기 남아. 적어도 2-3달만 여기서 좀 쉬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들은 그에게 다른 삶의 그림을 그려 보입니다. 빙하와 희박한 공기로부터 머나먼 안전하고 안정된 삶이죠. 게다가 그에게는 머무를 중요한 이유도 있었어요. 전 미국 부통령 엘 고어가 참석하는 공식 리셉션 초대장이 그에게 도착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기조차 없는 오두막에서 자란 소년이 이제 지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과 만날 초대를 받은 거죠. 그것은 인정의 정점입니다. 평생 한 번 나올까 한 기회예요. 다른 누구라도 분명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채왕님에게는 아니었죠. 그는 정중히 감사 인사를 전하며 거절합니다. 그는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하죠. 네팔에서 클라이언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는 가을 시즌 시작에 맞춰 집으로 서둘러 떠나야 했죠. 왜냐하면 가을은 또 다른 수입의 기회니까요. 아들들의 학비와 가족의 미래를 위한 수입을 위해 그는 미국의 친척들을 바라보며 그 따뜻한 미소로 약속합니다. 꼭 돌아올게요, 내년에. 우리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고요. 그리고 채왕 니마는 비행기를 떠납니다. 따뜻한 연회장과 권력자들의 악수를 뒤로하고 그는 히말라야의 차가운 바람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명성이 아닌 의무를, 안락함이 아닌 책임을 택한 거죠. 그는 이 선택, 이 서두름, 자신의 말과 일에 대한 이 충실함이 유일한 길로 이끌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 길은 바로 바룬체 산비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가 봄에 세계 기록을 포기했던 바로 그 산 말이에요. 운명은 마치 체스판 위에 모든 말을 배치해두고 그의 마지막 수만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마지막 수, 바룬체. 높이는 7,129m. 기술적으로는 에베레스트보다 어렵지 않지만 사는 자신이 과소평가될 때를 싫어하죠. 이번에 채왕 니마는 고용된 프리랜서로
본래 소속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합니다. 그의 임무는 그의 경력에 비하면 간단해 보입니다. 국제 원정대를 위해 가장 어려운 구간에 안전 로프를 설치하는 일이었죠. 영국인, 미국인, 이란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기지 캠프에서 그가 정상을 오르는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보수는 $1,000, $1,000. 세계적인 등반 스택에는 상징적인 금액에 불과하지만 채왕에게는 일이었고 그는 그 일을 해내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가을은 특별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하늘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눈이 거의 멈추지 않고 내렸습니다. 히말라야 전 지역이 이상하게 깊은 눈더미에 빠졌어요. 베테랑 등반가들도 불안해했죠. 인프라와 물류가 세세하게 갖춰진 에베레스트에서도 원정대들이 하나둘씩 등정을 취소했습니다. 너무 위험했거든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설판이 총알이 장전된 총처럼 등반로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룬체에서는 주요 등반로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팀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사르다르 체왕리마가 여기 있으니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 믿었죠. 산비탈에는 신선하게 내린 배신자 같은 두꺼운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하얀 이불처럼 실제 지형을 숨기고 있었죠. 그 아래에는 얼음과 갈라진 틈, 바위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러시안 룰렛과도 같았죠. 그리고 시간은 점점 쫓아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돈을 지불했고 제한된 휴가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래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지연은 예상과 그들의 인내심 모두를 위협했죠. 시계는 똑딱거렸고 압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채왕은 팀이 본격적인 등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작업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등반로의 상부 구간은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설산의 능선이었죠. 왼쪽은 절벽, 오른쪽도 절벽, 발 아래에는 언제라도 아래로 미끄러져 모든 생명을 집어삼킬 수 있는 불안정한 눈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 위험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또한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왕은 위로 향했습니다. 2010년 10월 23일 그는 혼자 등반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젊지만 강인한 셰르파 니마 갈젠과 로프로 연결된 채였죠. 그들은 선봉대 가장 앞서 나가는 팀이었습니다. 원정대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안전한 하부 캠프에서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두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 자연의 힘과 싸우고 있었죠. 그들의 임무는 정상에 도달해 가장 위험한 구간에 로프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지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 얼음 부스러기를 얼굴에 내던지는 돌풍, 하지만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숨 한 번, 또 한 걸음. 거의 명상과도 같은 상태, 단조롭고 지치는 작업이었지만 둘 다 완벽히 알고 있는 일이었죠. 오후 2시가 되자 그들은 목표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고도계는 7045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채왕 니마와 니마 갈제는 정상에서 수십 미터도 차에 남지 않은 곳에 있었죠. 한 번만 더 힘을 내면 일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도에서 시간은 포식자가 됩니다. 오후 2시는 이미 위험할 정도로 늦은 시간이었죠. 해는 지고 그림자는 길어지며 산비탈은 곧 얼어붙은 밤에 빠질 참이었습니다. 안전하게 하산할 여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험 많은 이들의 의지마저 꺾는 똑딱거리는 타이머가 작동했죠. 지금 당장 돌아서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가고 어둠 속에서 하산해야 할까? 그리고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르며 쌓인 피로와 이런 고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저산소증이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을 무디게 하고 반응을 느리게 만들었죠. 채왕 같은 베테랑에게도 말입니다. 뇌는 반쯤만 작동했고 집중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니마 갈제는 더 젊고 체력이 남아있어 앞서갔습니다. 그는 깊은 눈 속에 참호를 파며 칼날처럼 좁은 그 능선을 따라 길을 내었죠. 채왕은 그 뒤를 따라 로프를 고정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걸었습니다. 이는 로프팀에서의 표준 절차 역할 분배였죠. 하지만 바로 이 세부 사항, 누가 앞서고 누가 뒤따르는지가 다음 몇 분 동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능선 위에 올랐습니다.
니마 갈젠이 앞서고 채왕 니마가 약간 뒤처져 있었죠. 정상 바로 직전의 마지막 몇 미터, 가장 얇은 부분이었습니다. 채왕이 멈췄습니다. 또 다른 눈피톤을 박아야 했죠. 로프팀 전체를 지탱할 고정점 말입니다. 그는 위치를 정하고 도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천 번은 해본 일이었죠. 그의 기술, 그의 정밀함이 발휘될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눈 아래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껍고 푹신한 쿠션 아래에는 빈 공간이 숨어 있었죠. 채왕은 바위 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르니스 수년간 바람이 절벽 위에 쌓아 올린 얇은 눈의 발코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카르니스는 마치 산비탈의 일부처럼 믿음직한 돌출부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의존해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도구를 휘둘렀습니다. 충격. 아니면 아마도 그 순간 그의 체중이 이동한 것일 수도 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은 둔한 부서지는 소리가 희박한 공기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공기를 가르며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균열이 생겼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의 발 아래 세계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버스만한 크기의 얼어붙은 눈덩어리가 능선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왕이 서 있던 카르니스 전체가 깊은 공허 속으로 무너져 내린 거였죠.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리조차 지를 시간이 없었어요. 앞서 가던 니마, 갈제는 갑작스러운 잡아당김을 느꼈고 그 다음엔 오싹할 정도의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연결하던 로프가 느슨해졌죠.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과 찰나 전까지 그의 파트너가 서 있던 자리에는 이제 빈 절벽과 휘파람처럼 스치는 바람만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야 했습니다. 로프가 팽팽해지며 채왕을 잡아주었어야 했죠. 하지만 그와 함께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와 다져진 눈 덩어리가 단두대처럼 작용했습니다. 놀라운 힘으로 팽팽한 로프를 내리치더니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와 함께 끊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니마는 산비탈에 혼자 남게 되었죠. 그는 아래로 눈보라가 일고 있는 곳, 그의 친구가 방금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소 짓는 셰르파, 에베레스트의 전설, 세계 최고봉을 19번 정복한 그 사람이 심연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였죠. 고요함. 재앙 이후에 찾아오는 귀를 찢는 듯한 고요함. 니마 갈제는 7,000m 높이의 절벽 가장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그는 마비되었죠. 그는 친구의 이름 채왕 니마을 외쳤지만 바람이 그 절규를 절벽 아래로 날려버렸습니다. 아래를 응시하며 무언가 어떤 흔적이라도 발견하려 했지만 거기에는 오직 수백 미터 깊이로 펼쳐진 눈과 얼음의 혼돈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비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 그는 홀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매 걸음이 고문과도 같았죠. 카르니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는 흐느낌을 참을 수 없었죠. 그는 간신히 발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캠프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인 미국 등반가 멜리사 아르노트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명의 셰르파만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치고 지쳐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따뜻한 차가 든 텀블러를 들고 그를 맞이하며 미소 지었고 성공을 축하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니마의 상태를 보고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당신 파트너는요? 그리고 눈물과 엉킨 숨결 속에서 니마는 치명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멜리사 얼굴의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차가 든 머그잔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죠. 현실이 캠프를 강타했습니다. 마치 능선에서 카르니스가 무너지듯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아르노트는 경험 가이드다운 판단력으로 즉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무정이를 잡고 기지 캠프에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헬리콥터, 구조대, 가능한 어떤 도움이든 요청했죠. 하지만 산은 이미 판결을 내린 뒤였습니다. 능선의 바람은 폭풍 수준으로 강해졌고 눈보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밤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죠.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헬리콥터도 그런 높이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어떤 구조대도 산 정상을 향해 나설 수 없죠.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도 너무 늦게 도착할 거라는 걸요. 구조작전은 아침까지 미뤄집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사건이 지닌 잔혹한 아이러니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다른 이들이 산을 더 안전하게 오르도록 평생을 바쳐온 사람이 바로 평범한 안전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순간 목숨을 잃은 겁니다. 에베레스트 정복의 거장 채왕 니마.
히말라야 등반계의 거인이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한 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의 험준한 경사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훨씬 쉬운 등반로였습니다. 마치 세계 챔피언 레이싱 드라이버가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과도 같았죠. 산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인간은 산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걸, 단지 잠시 타협할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그 타협의 시간은 끝이 난 겁니다. 날이 밝아오자 희미한 희망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채왕니마가 살아서 매달려 있다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다음 날 소수의 셰르파들이 지상수색이라는 절박한 시도를 감행합니다. 그들은 눈사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내려가려 했죠. 눈은 너무도 깊고 무르게 쌓여 있어 구조대원들은 가슴까지 빠집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새로운 눈사태를 유발할 위험은 엄청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헛된 노력 끝에 지치고 낙담한 그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상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카트만두에서는 이미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촌 라크파 리타를 비롯한 친족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헬리콥터를 렌트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은 채 바룬체를 향해 날아갔죠. 적어도 공중에서 경사면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듯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산궤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난기류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기류가 헬리콥터를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내던졌죠. 파일럿은 탑승자 모두의 목숨을 걸고 몇 차례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은 그들마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난 지 이틀 만인 10월 25째 날 히말라야 최고의 구조 파일럿이자 전설적인 등반가 시몬의 모로가 나섰습니다. 그는 이 산들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었죠. 시몬에는 자신의 헬리콥터로 체계적인 공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6시간. 길고도 고통스러운 6시간 동안 그는 바룬체의 경사면 위를 선회했습니다. 모든 크레바스, 모든 아이스폴을 들여다보았죠. 헬리콥터의 회전익이 바위에 닿을 듯이 절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헛수고였습니다. 눈사태가 발생한 경사면은 신선한 설사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십 수백 톤의 눈과 얼음이 모든 것을 파묻어 버린 겁니다. 흔적도 옷 조각도 장비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6시간의 수색 끝에 시몬의 모로는 무전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던 말을 전했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그는 매몰되었어요. 수색작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계속하는 것은 구조대원들의 목숨을 무의미하게 내놓는 것이었죠. 공식 보고서에는 딱딱한 문구가 적혔습니다. 사망 및 실종 처리. 세상에겐 이 이야기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채왕의 가족에게 이는 끝이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묻어줄 시체도 찾아갈 무덤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산이 그를 통째로 가져가면서 심지어 작별 인사할 기회조차 남기지 않은 겁니다. 그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눈사태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은 전설적인 셰르파 실종, 히말라야에서 가장 위대한 등방아 중 한 명이 사라지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죠. 이전에는 전문 잡지에만 등장하던 채왕니마의 이름이 이제 수백만 명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소식으로 가득 찼고 그가 정상으로 이끌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로체에서 제 목숨을 구했어요. 8,000m에서 그의 미소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그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기록 보유자가 아닌 한 시대 등방아들의 수호천사였던 인물을 잃었다는 걸. 카트만두에서는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라인홀트 메스너부터 평범한 셰르파, 정부 관료부터 외국 대사까지 모두가 참석했죠. 이는 채왕에 대한 존경과 위대함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격양된 애도사와 부고, 의식 뒤에는 가혹하고 불공정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그의 가족은 표준적인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약 5,000달러. 에베레스트 정상을 19번이나 밟았던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5,000달러였죠. 친구와 동료, 전 세계 등반 커뮤니티가 그의 미망인과 아들들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금액도 가족의 가장을 잃은 공백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채왕니마 가이드의 월급은 가족 전체를 떠바치고 아이들에게 교육과 다른 삶의 기회를 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동력은 멈춰버린 겁니다. 그의 죽음은 번개처럼 셰르파 세계의 취약성과 허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히말라야 등반의 중추입니다.
외국인 클라이언트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짐을 지르며 자신의 목숨을 걸지만 비극이 닥치면 그들의 가족은 종종 슬픔과 경제적 문제에 홀로 남겨지죠. 그의 동료들은 눈 덮인 정상을 바라보며 쓴웃음과 자부심을 담아 말합니다. 그는 산과 함께 살다가 산을 위해 삶을 마쳤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문구는 그의 가족 앞에 놓인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던 산이 순간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을 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산은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습니다. 가져간 것은 돌려주지 않죠. 어떤 흔적도 없어요. 이후 그 등발로를 지난 구조대원들과 등반가들이 경사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스 X도, 로프 조각도, 심지어 헬멧조차도. 산은 채왕 니마를 완전히 삼켜버렸고 모든 흔적을 지워 마치 그가 그 산등성이에 존재한 적조차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다큐멘터리와 기사에서 회자되는 교훈이 되었죠. 이는 헌신의 가슴 아픈 예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2010년 봄에 내린 선택을 기억합니다. 다른 팀에 대한 약속을 위해 세계 기록 달성을 포기한 그 선택을요. 채왕이 생애 마지막 날 길을 닦아주던 바로 그 팀을 위한 선택이었죠. 그의 행동은 단순한 전문적 결정을 넘어 자신의 의무에 대한 거의 숙명적인 헌신의 행위로 변모했습니다. 때로는 시스템이 바뀌기 위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의 죽음은 그러한 촉매제가 되었죠. 이 비극과 전설적인 인물의 가족이 받은 보잘것없는 보상에 충격을 받은 네팔의 대형 업체 아시안 트래킹은 특별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생계를 잃은 셰르파 가족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었죠. 이는 작은 한 걸음,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변화의 시작입니다. 모든 정상과 기록 뒤에는 가족이 무방비 상태로 남겨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채왕 니마의 죽음은 또한 등반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어두운 전조, 일종의 광산의 카나리아가 되었습니다. 이는 산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앞서 나가는 셰르파들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경고는 예언적으로 드러납니다. 고작 4년 후 2014년 봄 에베레스트 쿤부 아이스폴에서 더 큰 비극이 발생해 16명의 셰르파 목숨을 앗아가고 등반 산업을 영원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하지만 논리보다 믿음이 앞서는 산에는 또 다른 기억이 태어납니다. 셰르파들 사이의 속삭임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이 생겨났죠. 미소 짓는 셰르파 채왕의 영혼이 히말라야를 떠나지 않았다고. 그가 저 위에 남아 이제 에베레스트의 경사면을 지키며 다른 등반가들에게 닥칠 재난을 막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미소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었죠. 이렇게 그는 자신의 민족 기억 속에 희생자가 아닌 수호자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 그는 최고의 전문성, 절대적인 평정심, 그리고 운명의 잔혹한 아이러니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는 모든 위험을 계산해낸 사람이었지만 단 한 가지는 계산하지 못했죠. 예측할 수도 계산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우연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채왕이 고객을 위해 기록을 포기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